안녕하세요. 수만 년 전만 해도 사실 지구에는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다양한 인간종들이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요. 맞아요. 여럿이 있었죠. 근데 어째서 유독 우리 홍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게 됐을까?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다가올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호모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 그게 과연 뭐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AI라는 이 새로운 존재의 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시작은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게 일어났다는 인지혁명, 이것부터 봐야겠죠.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허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고 함께 믿는 능력, 여기서 비롯됐다고 봐요. 허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우리가 아는 돈, 국가, 법, 종교, 심지어 인권 같은 개념들까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이런 공유된 믿음, 이걸 항상의 질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직접 아는 사이를 넘어서는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협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 그 독일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3만 년도 더 된 그 사자머리에 사람 몸을 한 조각상,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증거로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리적으로 없는 걸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나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합의된 상상인 셈이네요. 생각해보면.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게 우리 종의 생존 비결이었다니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를 보면요. 얘네는 보통 한 150마리, 그 정도가 안정적인 무리의 한계라고 해요. 서로 직접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최대 숫자죠. 네네. 하지만 사피엔스는 이 상상의 질서를 매개로 해서 수백만, 심지어 수억 명 단위의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만들고 또 거대한 교역망을 형성한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한때 우리랑 같이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어땠을까요? 들어보면 우리보다 뇌 용량도 더 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개인적인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났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네안데르탈인도 꽤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동굴 벽화 같은 것도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색소를 사용했을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물론 추운 기후에 적응하느라 신체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어떤 신체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자체는 사피엔스 못지 않았거나 어쩌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언어 능력과 관련됐다고 보는 그 FOXP2 유전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랑 같은 버전을 가졌고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우리처럼 신화나 상상의 질서를 공유하는 그런 수준의 소통을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멸종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전자 안에 그 흔적이 한 1, 2, 4% 정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건 교배가 있었다는 뜻일 테고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럼? 네, 맞습니다. 비아프리카계 현대인에게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발견되는 건 명백한 교배의 증거죠. 멸종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나 질병 같은 여러 요인이 거론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사피엔스가 가진 그 압도적인 대규모 네트워크 형성 능력, 그리고 협력 능력,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보다는 공유된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개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정보처리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는 능력, 여기서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이 상상의 질서로 협력해서 우위를 점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협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계가 갖기 시작하는 지금 AI 혁명이 어쩌면 인지혁명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가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만들어내는 행위자, 즉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실행한 거죠. 이건 AI가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서서 자체적인 어떤 수단적 목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해 거짓말까지 한다. 이게 약간 인간의 어떤 면이랑 닮은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이미 뉴스피드 같은 거 보면 인간 편집자 대신 알고리즘이 다 결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도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힘하고 신뢰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진실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정보를 선택하고 증폭시킬 뿐이니까요. 결국 정리해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신화나 국가, 돈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믿는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인간 집단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는 AI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강력하고 새로운 행위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것인지 이걸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특히 AI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네, AI 시대, 또 계속 변하는 직업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의 길,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커리어나 미래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먼저 현실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전 산업시대 교육 방식으로는 이제 경쟁력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냥 뭐 정해진 길 따라서 공부만 하는 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그 AI가요. 단순 반복 업무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평균적인 능력 이거보다는 자신만의 좀 독창성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이 이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직업의 생멸주기 이게 훨씬 짧아졌다고요. 맞아요. 이건 결국 우리 모두한테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죠. 망설이게 되고 이걸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랑 연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좀 공감이 갔어요. 네네. 실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 부모님 기대에 따르다가 결국 자기 길 선택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진짜 관건인데요. 부상을 그냥 없애야 할 적,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끌어안는 방식이죠. 그 받아들인다는 거. 문제가 막 엉켰을 때 바로 풀려고 막 덤비지 말고 한 발짝 좀 물러서서 보고 기다리는 지혜. 조급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다. 바로 그거죠. 그 수용하는 태도랑 기다림. 이 둘 다 어려움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자.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런 자세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진 않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만의 길, 내 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남는데요. 관심사를 엄청 깊게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소위 디깅하는 능력. 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깍 파악하는 감각. 그리고 그걸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네트워킹 기회까지 얻는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중요한 결정을 연습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 블루보틀 창업자 이야기 있잖아요. 원래 클라리넷 연주자였는데 커피라는 취미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죠. 딱 맞는 예시 같아요. 그러네요. 그 디깅하는 능력, 깊이 파고드는 힘. 이게 근기, 즉 끈기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재능이라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고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할 때 막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지한 여가 개념도 완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여가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쌓아가는 거죠. 진지한 여가. 네. 그리고 그 예술적인 감수성 같은 게 공감 능력이나 깊이 있는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 내가 진짜로 막 몰입하는 그 과정 자체, 그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이제 뭐 사회가 딱 정해놓은 성공 공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희미해지고 중요한 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고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꾸준히 해나갈 용기 그리고 끈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종의 성공 비결이었던 그 상상하고 협력하는 능력을요, 우리가 AI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진짜 취미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거랑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데 쓰이고 있나요? 혹시 그냥 남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